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오늘부터 시작된 그 백신 관련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관심이 모아졌던 도대체 이제 누가 백신을 첫 번째로 맞느냐 이목을 집중시켰었는데 결국 별도로 특정하지는 않고 오전 9시에 전국에서 동시 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마도 그 최근에 불거졌던 논란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이제 해석들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1호 접종자를 별도로 특정하지 않은 이런 정부의 선택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 저는 어쨌건 오늘 이제 백신이 시작되어서 좀 기대감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한 명을 특정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첫 번째 집단을 특정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양보호 관련한 어떤 입소자나 종사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것이고, 근데 그것이 이제 정치인이 아닐 수 있었던 건 되려 방역 당국과 백신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걸 신뢰해 주셨기 때문에 굳이 원칙을 어겨가면서 어떤 위정자가 먼저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의원님. 저는 뭐 다른 나라라고 무슨 특별한 상황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남아공이나 아니면 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상당히 이른 시기에 맞았고 이런 선택을 하는 거는 결국엔 대통령이 앞장선다는 리더의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뭐 사실 다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뭐 그것도 존중하지만은 어쨌든 본인이 이거 던진 화두거든요. 연도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에게 말씀하신 게 만약에 백신에 대한 우려가 지속된다고 한다면은 제가 먼저 맞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하셨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먼저 맞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뭐 정쟁을 유발한다니 뭐 여당의 모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실험 대상이라는 표현까지 자극적으로 썼거든요. 제가 굳이 따지자면요, 실험 대상이라는 표현을 가장 먼저 쓴 사람은 그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입니다. 그것도 마루타라는 좀 쓰면 안 되는 표현을 썼는데 여당이 북치고 장구친다면 나중에 야당한테 책임을 묻는 이 상황 참 황당합니다. 저희는. 저는 이제 좀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이제 저희 당 의원이 실험 대상이라고 말한 건 좀 부적절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여당 의원이 근데 야당 의원께서 계속 대통령이 먼저 맞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해외의 경우에도 보면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백신에 대한 신뢰가 낮았기 때문에 먼저 맞았어요. 그리고 OECD 국가의 거의 대다수는 그러니까 한 3개국에서 4개국을 제외하고는 다 대통령이 먼저 맞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노인이라든지 의료 종사자들이 먼저 맞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례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원칙에 맞게 진행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신에 신뢰가 없던 국가에서는 지도자가 네. 먼저 맞았는데 우리나라는 상황이 그렇죠. 다른 상황이었다. 이번에 이제 백신 대상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94% 정도가 맞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굳이 거기에 앞에 대통령을 끼워 넣을 필요는 없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접종 찬성이 이렇게 높았다는 건 접종에 대해서 불신을 하지 않는다는 거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백신에 대해서 그 조사를 보면요, 이제 백신을 맞겠다 안 맞겠다로 이분법적 조사를 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건 언젠가는 맞겠다는 의도죠. 그런데 다른 조사를 보면은 먼저 맞겠느냐에 대해 가지고는 47대 41인가 그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라는 거는 안전성이 확보된 뒤에 맞겠다라는 여론이 대세라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 왜냐 지금 우리가 수입해서 선도적으로 이제 접종하는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라는 백신은 이미 당국에서 인정한 바 아닙니까? 65세 이상이나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맞기에 부적절하다고 그냥 못 박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나머지 데이터가 물론 좀 뭐 받아들일 수 있다 하더라도 국민에게 우려는 어느 정도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65세에게 불안정한 백신이 64세에게는 안전하냐?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과학적으로 설득은 할 수 있지만은 국민들 중에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다른 나라의 사례와 비교하면서 이제 백신에 대한 어떤 그런 입장 차이를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난달쯤에 백신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이제 한창 야당이 지적하던 시점에 여당 의원이 백신에 대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그 백신에 대해 가지고 백신 추정 주사라고 했던 것 자체가 그럼 어떤 개연성이었느냐, 그런 거야말로 굉장히 의구심을 만들고 불안감을 조장하는 발언 아니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야당 측에서는요, 정부가 백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줘야 된다, 국민들이 불안해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데이터를 놓고 다른 해석이 존재할 수는 있는데 저는
어쨌든 맞겠냐라고 하는 질문에 94% 정도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일단 답한 것을 기준으로 보면 신뢰가 낮은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되려 지금 저희가 더 다루어야,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더 다루어야 할 것은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적절한 인력이 파견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안내되고 있는가,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이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문제를 더 생산적으로 이제 대응해 나갈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무언가가 부족하다라고 그냥 주장은 하지만 그게 무엇이 부족한지 특정되지 않으니까 여당 입장에서도 그것을 대응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생산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가만히 있는 의사들한테 그 금고 이상의 형이면은 면허 취소한다는 법을 지금 시국에 만들어 가지고 자극해 가지고 파업을 하겠다는 발언까지 나오게 하는 게 생산적인 대응입니까? 그래놓고 먼저 긁어놓은 다음에 이재명 지사는 거기다 대놓고 간호사가 독자적인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뭐 하자라는지 이런 것들. 자, 간호사가 주사는 놓을 수 있겠죠. 주사는 놓는 건 하나의 스킬입니다. 근데 그 주사라는 것도 우리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아나필릭시스라고 해가지고 쇼크 오는 사람이 있어요. 주사 놓는 걸 할 줄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주사 아줌마란 분들도 있어요. 그 이후에 그런데 맞았는데 쇼크 나면 어쩔 겁니까를 국민들이 물어보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의사와의 기득권 싸움을 몰아가면서 주사는 누구나 놓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래버리는 게 이게 생산적인 대응입니까? 무책임한 대응이라고 하죠, 보통 이런 걸. 저는 이제 의료법 개정이랑 이 네. 백신 논의를 붙인 건 되려 의협의 한 분이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된 것이지, 사실 여당에서 의료법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러 연결시켰던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려 그걸 연결시켰던 주체로 인해 이 이야기에 꼬여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긁어왔거든요. 코로나 국면에서 의사들이 지금 혹사당하고 있고 지금 가장 놀라웠던 거는 특히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들이 이 진료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180억 정도 지금 이분들이 받아야 될 수당이 아직까지 미지급되고 있다는 것도 드러났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에 대해 가지고 해줄 건 해주고 그 다음에 의사들에서 더 강화를 요구하든지 아니면 비상시국을 좀 벗어난 뒤에 그런 걸 요구하든지 하면 되는데 예전부터 보면은 간호사와 의사 갈라치기 이건 제가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다른 태도를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료인들을 칭찬하면서 간호사들이 특히 더 열심히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이거는? 그렇게 사람 갈라치기 하면서 의사들한테 왜 공적인 책무를 다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글쎄요 저는 그거는 애초에 긁으려는 의도가 있었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이제 그 정도에서 이제 정리를 하고요. 다음 주제를 또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부산 표심을 좌우할 이제 뜨거운 감자였던 만큼 여야가 이제 따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 의원 229명 중에 찬성이 181명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반대가 이제 33명, 기권 15명으로 이제 가결이 됐었죠. 이 처리 과정과 결과 두 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어쨌건 이 통과 자체는 그간 한 2002년도에 김해공항에서 사고가 한번 났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두고 이제 동남권 신공항 관련한 이야기가 이어져 오다가 거의 한 20년 가까이 걸려서 이제 확정된 것이라고 일단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는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최근에는 이게 이제 그때 2002년도 당시에는 공항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문제만 있었지만 최근에 오면서는 사실 수도권 집중에 대항하는 어떤 국가적 조치가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셨기 때문에 야당과 여당이 합심해서 이 법이 통과됐다고 일단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좀 부족한 면들이 있겠죠.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좁혀 나갈 거냐 이런 게 이제 남은 과제로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정권 잡은 지 이제 4년 넘었거든요. 4년 동안 관심이 없던 사안에 대해서 최근 몇 개월 사이에 관심이 생긴 거, 특히 오거돈 시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시장을 사퇴하고 난 뒤에 관심이 생긴 것에 대해 가지고 오비락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주당이 해명을 해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공항 저는 이거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찬성하는 분들 있지만은 저는 강하게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 공항이라는 거 예전에 MB가 4대강 판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계속 비판했던 분들이 이제는 생바다에다가 돌을 붓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찬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는 강바닥 준설하는 거는 그렇게 비판해놓고는 바다에다 돌을 붓겠다고 하는 거는 지금 찬성한다는 건 좀 믿기지가 않고, 방금 전에 이제 권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 중에도 모순이 있는 게, 자, 민주당에 제가 만나는 패널마다 물어봅니다.
그래서 김해공항에 돛대산에 비행기가 충돌해가지고 그때 발생한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이걸 추진해야 되는 거라고 한다면은 김해공항 뺄 겁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 사람들 답을 못 해요. 김해공항을 완전히 국제선과 국내선 군공항 기능을 전부 다 가덕도로 빼겠느냐? 자, 그러면은 국내선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가덕도로 국내선을 빼면요. 김포 갈 때 누가 그걸 타겠습니까? 가덕도까지 가서 1시간 비행기 타고 가는 걸 누가 하겠습니까? 제주 가는 거 외에는 국내선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사실 국내선 노선이 사라지는 것이고, 그럼 부산의 지역항공사 그 노선 활발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군공항 안 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군공항도 빼자고 할 것이고. 근데 지금 민주당이 그걸 물어보면은 답이 없고, 마침 국토부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세 가지 다 빼려면 28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국제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거리 국제선과 장거리 국제선이 있습니다. 보통 김해공항에서 많이 타는 거는 중국이나 일본 가는 단거리 국제선이거든요. 단거리 국제선 이용하는 분들은 가덕도로 이동하게 되면 편익이 줄어듭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뭐 한 말씀 더 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4대강 사업이랑 비교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20년 동안 계속 논의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문제가 예전이랑 좀 저는 다르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올해 처음으로 부산에 있는 국립대가 미달이 됐어요. 그래서 네. 정원을 추가 모집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중에 이 공항이 가장 최적이라고는 저는 말 못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그것을 더 낫게 하는 실질적 조치 중에 하나이고, 그런 맥락에서 저는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김해공항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안전 문제도 있고 소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24시간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공항을 만들어야 물류의 어떤 물류 가공 산업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원래 밀양과 이제 가덕이 이야기되다가 이제 가덕으로 이제 모아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짚어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부족한 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모아나갈 건가, 이렇게 좀 방향을 잡으면. 아니, 여러 가지, 그 세 가지 대안을 검토한 거잖아요. 김해공항 확장, 그 다음에 밀양, 그 다음에 가덕도 중에 골라가지고 그 검토해가지고 셋 중에 가덕도가 제일 안 좋다 그래가지고 결론 나온 건데, 이번에는 다시 검토해보자도 아니고 가덕도로 하자라는 법을 냈어요. 이게 무슨 총격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20년간의 논의를 제가 다 알고 있지 못하는데, 그렇게 16년도에 그렇게 결정을 했죠. 말씀하신 대로 김해 신공항이 제일 좋다. 근데 또 19년도에 그것을 검토했을 때는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보고서로 인해 이 논의가 다시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김해의 경우는 24시간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필요한 건 일단 맞다고. 네, 24시간 여기까지. 운영도 화물기가 새벽에 떠야 된다는 거는 망상이에요. 프랑크푸르트 공항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공항 아니더라도 잘 돌아가요. 네, 네,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듣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를 하루 앞둔 어제 문 대통령을 비롯한 당정청 인사들이 부산에 총 출동한 것을 두고 야당 공세가 아주 뜨거운데요. 오늘 아침 여야 지도부 목소리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대통령의 어제 부산 일정을 놓고 적반하장으로 야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선거운동 공부 역할에만 충실하다는 것은 이미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은 선거 중립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도 내팽개친 사건이었습니다.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것은 야당의 선거 과잉이고 국민을 모독하는 자충수가 될 것입니다. 음모론적 시각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면 따뜻한 날씨도 모두 선거용이 됩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선거용이 아닌 국가 100년 대계입니다. 네,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하면서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도 힘을 실었는데요. 국민의힘은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반발하면서 직권남용 또 선거법 위반까지 검토하겠다는 이제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의 부산 방문 이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좀 민감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고 하면 뭐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국정원의 특활비를 받아서 여론조사를 돌린다든지, 네. 아니면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을 동원해서 댓글 조작을 지시한다든지, 이런 것이 명백한 선거 개입이고, 저는 지금 이제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부울경 메가시티와 관련된 어떤 국가 산업을 하기 위해서 정당한 공무행위 중에 하나였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시기였기 때문에 더 논란이 되는 것 같고,
그런 면이 없진 않지만 그래도 해야 될 일이 아니었나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이준석 위원. 자, 대통령의 이제 직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달하느냐는 우리 논쟁할 여지가 있겠지만은,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을 처리하려면은, 자, 주무부처인 국토부 정도는 동의해야지 이게 그래도 면밀한 검토 결과를 거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당장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은 국토부는 부적격 의견이에요. 그리고 지금 장관이라는 사람도 예전에는 부적격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데리고 가니까 아, 예전에 생각 잘못했었다. 이런 사람이 무슨 소신 있는 교수고 장관입니까? 예전에는 그럼 허투루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잘못 생각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거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번복하게 되고 주무부처의 의견도 무시하게 되고 절차도 무시하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직권을 남용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조영원 대표가 선언한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탄핵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 수사적인 표현인 것이고요. 과거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보면은 열린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해가지고 탄핵 심판을 당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헌법재판소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것은 경미한 헌법 위반이다. 그래서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맞지만은 이것으로 대통령직을 그만두게 할 정도는 아니다 해가지고 탄핵이 기각된 거거든요.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다만 이것이 탄핵에 이르느냐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문제이고, 주영원 대표도 오늘 그래서 말씀하셨거든요. 탄핵에 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그 정도 심각하게 받아들일 사안이다 정도로 환기시키는 언어 정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일로 재보선 결과 영향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다급하니까 이런 걸 하고 있겠죠, 민주당이. 예, 사실 특별법이라는 거, 자, 예비 타당성 조사 같은 것을 면제한다는 거는 보통 어떨 때 쓰는 거냐면요. 강원도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국회에서 과소대표되는 곳들이 아, 이렇게 가면 우리 평생 강릉선 KTX 못 짓겠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평창올림픽이라는 사안이 있으니까 강릉선 KTX를 빨리 짓자. 이런 걸 예타면제하는 것들이 소수자를 위한 어떤 제도거든요. 왜냐하면 다수자들은 국회 의석이 대표를 해주고 그 권능이 생겨요. 자, 예전에 호남고속철 같은 경우에 복선화를 해가지고 빨리 개통시키자 했는데 아, 도저히 이거는 현재 그 정치 구도상 하기 힘들다. 그래서 오히려 보수 정권에서 호남고속철을 빨리 2단계 추진하자고 해가지고 완성시켰거든요. 결국엔 소수자들의 어쨌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가지고 만든 것이 이 예비 타당성 면제라는 제도인데, 지금 정권은 누가 봐도 부산 출신 인사들이 주류고, 그리고 부산이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강하게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주류인데, 지금 이 주류들이 자신들의 지지층에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예비 타당성 면제라는 제도를 사용하는 거는 그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 이건 소수자, 소수 지방을 위한 제도다 이렇게 봅니다. 네네. 재보선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저 부산 선거 자체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냥 어쨌건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정치적으로 이제 선거라고 하는 건 정치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계기잖아요. 근데 이것으로 인해 부울경이라고 하는 도시가 무언가 이제 어떤 활력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게는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특별법에 대해 가지고 저희 당 국회의원 국토위 계신 분들은 한 구절만 끼워 넣으려고 했습니다. 미국에 가면은 뉴욕 공항 이름이 라과디아거든요. 네. 보통 도시의 공항 이름은 그 공항을 짓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의 이름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법에 공항 이름을 오거돈 국제공항이라고 명시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었거든요. 사실 오거돈 시장의 그 아주 황당한 그런 사태가 아니었다면은 이 공항이 이렇게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생겼겠습니까? 그건 민주당이 생각해 봐야죠. 알겠습니다. 이 가덕도 신공항처럼 뭐 TK 뭐 신공항, 광주공항도 특별법으로 처리해서 국비로 짓자 이런 주장도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처럼 각 지역의 이제 현안 사업들도 이 가덕도 신공항을 이제 고리로 추진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지역의 목소리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대선 국면에서 저는 그런 이야기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좀 반복해서 이야기 드리긴 했는데 어쨌건 수도권 중심 사회에서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 면에서 그것이 꼭 공항이어야 하는가는 다시 검토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부산의 경우, 부울경의 경우에는 물류 산업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이제 좀 더 설득력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다른 곳에서도 어떤 기간 산업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지혜롭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계속 저런 경제에 관련된 논리도 그냥 아주 쉽게 반박이 되는 것이 보통 이 환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가지고 국제 운송 물류라는 거는 컨테이너라는 게 도입되면서 비용이 100분의 1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배로 싣고 온 컨테이너를 기차에 옮겨 싣고 배로 싣고 온 거를 차에 실어가지고 다른 지방으로 보내고 이런 것들은 환적이 가능해요. 근데 비행기에 들어가는 컨테이너를 보시면요. 그건 완전히 재질도 다르고 사이즈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배와 비행기와의 환적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항구와 그러면은 그 공항이 결합돼 가지고 환적을 하고 있는 그런 국제적인 사례가 어디 있는지 그런 것부터 밝히셔야 되는 거거든요. 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워낙 요즘 플랫폼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이제 물류 가공업이라고 이제 배로 물건을 실은 다음에 거기서 일정 정도 가공해서 급하면 항공으로 배송하고 아닌 것들은 다시 배로 이제 하는 산업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상하이라든지 이런 도시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맞춰 비교해 봤을 때 가덕 신공항을 통해서 불경 여기가 또 경쟁력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인 것 같습니다. 중계 임가공을 통해 가지고 국가를 발전시키겠다는 박정희 대통령의 남동임해공업 설득을 민주당에서 계승하겠다는 사실 지금 꿈에도 몰랐습니다. 네. 네, 네, 지난주랑 비교를 해보면요. 두 분 옷차림은 가벼워졌는데 분위기는 좀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 네. 점점 더 치열하게 다음 주도 분위기가, 기대하겠습니다. 달아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고요. 오늘 그 토론은 오늘 시작된 코로나 백신 접종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